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어제 타운 인근 에코파크 홈리스 판자촌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LAPD가 기자들을 체포하고 일반인에게 상해를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주지사 26명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건수가 하루 접종 횟수로 가장 많은 338만 건을 기록하며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국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의 실험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코로나19 검사 특혜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추가로 지인까지 같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과해 범행했을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시민사회가 공권력 폭력의 배경으로 지목한 경찰 공무수행과 관련한 면책특권에 대해 뉴욕시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3자 협의가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지표 등으로 경제 회복 자신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고 포근한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7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데이터 국장인 사이러스 샤파 박사는 트위터에 방금 막 새로운 하루 기록이 들어왔다며 미국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 건수가 하루 접종 횟수로 가장 많은 338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종전의 하루 백신 접종 최대치는 지난 13일에 320만여 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루 접종 건수가 300만 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처럼 하루 접종 건수가 새 기록을 쓰면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도 262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에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당초 취임 100일 내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2배로 높여 100일 내에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새로 제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오늘까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인구의 14.7%인 4,869만 5천여 명, 최소한 1회라도 접종한 사람은 27%인 8,955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65세 고령자 중에선 45.9%인 2,509만 8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절반에 근접했습니다. CDC는 또 이날까지 배포된 백신이 1억 7,750만 1천여 회분, 이 가운데 접종이 백신이 1억 3,668만 4천여 회분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 국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의 실험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오늘 방영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우한에서 이 병원체의 가장 개연성 있는 발생 원인은 실험실로부터 탈출한 것이라는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믿지만 그래도 괜찮다며 과학이 결국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드필드 전 국장은 이어 실험실에서 작업하던 병원체가 실험실 직원에게 감염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견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밝힌 바 있는 논란의 이론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인연이 깊은 제약회사 경영자의 자택에 의료진을 파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코로나19 검사 특혜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됐지만 추가로 지인까지 같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지난 3월 뉴욕 주정부가 미국의 제약회사인 리 제네론의 조지 앤 커플러스의 사장 자택으로 보건 관계자들을 파견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앤 커플러스 사장 가족의 양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샘플을 연구소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되는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당시에는 뉴욕의 코로나 검사 장비가 부족해 일반 시민들은 검사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앤커플러스 사장과 그 가족들은 편안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1991년 뉴욕 주지사 시절 당시 신생업체였던 리 제네론에 25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아들 쿠오모 주지사도 리 제네론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뉴욕 주 정부는 리 제네론의 사업 확장에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주지사 26명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26명의 주지사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비미국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대한 인종주의와 폭력, 증오를 규탄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일으키며 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아내를 둔 호건 주지사와 베이커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입니다.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아시아계 당국자들 60여 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을 계기로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지난해 연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4만 달러의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EIDA를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운영자금 부족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파동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방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 경제 피해 재난 대출 EIDL의 대출 상한을 3배까지 늘리고 기존 대출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최근 SBA는 EIDL의 대출 한도액을 기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인상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로운 대출 지침은 현재 6개월 운영 자금에 해당하는 15만 달러의 대출 상한선을 24개월 운영 자금에 해당하는 50만 달러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SBA의 이사벨라 카시아스 구스만 청장은 2천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370만여 개의 중소업체들이 저금리의 EIDL로 비상 운영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더 많은 대출 지원의 요구가 대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BA의 EIDL 대출 한도액 증액과 관련해 이미 대출을 받은 업체들에게도 대출금 증액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SBA의 지침에 따르면 이미 15만 달러 한도로 EIDL을 받은 업체들은 SBA의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지침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은 뒤 추가 대출 여부와 증액에 대해 협의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재 EIDL을 신청해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4월 6일 이후 신규 신청의 경우 자동적으로 24개월에 해당하는 최대 50만 달러 대출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SBA는 설명했습니다. SBA의 EIDL은 중소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30년 고정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받은 대출금으로 인건비, 렌트비, 의료보험료, 유틸리티, 고정부채 상환 등 사업 운영상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EIDL은 대출금에 연 3.75%의 이자가 붙는다는 점과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IDL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중소업체는 이번 달 18일까지 대략 375만 곳으로 2천억 달러의 대출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중 80% 정도가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 31일로 다가왔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3년 태어난 한인 2세는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합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까지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제외 공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영사민원 웹사이트 consult.mopa.go.kr에 접속해 민원 안내, 영사민원 사무 안내, 국적 이탈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쇄해 증빙 서류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LA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 포함 자세한 내용은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 번호는 213-385-9300, 213-385-93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LA 커뮤니티 병원 중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인 코리 서지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로봇 미세 침습 무릎 관절 수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봇 미세 침습 무릎 수술이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즘 관절염 등 무릎 연골이 손상돼 특별히 통증이 심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시행하는 수술로 관절 통증을 현저히 줄여주는 수술이며 퇴행성 관절염의 최종 단계로 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코리 서지컬 시스템은 현재 정형외과 로봇 수술 기계 중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기계이며 수술 전문의가 손으로 잡는 것이 가능해 수술 시 정교하게 제어가 가능하고 3D 모델링 시스템을 사용해 환자 개개인에 맞춤화된 수술이 가능합니다. 헐리우드 차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윌리엄 농 박사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받지 않은 환자들의 낙상 위험 비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낙상의 위험도가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현재 LA 카운티 검찰 소속의 산타클라리타의 한인 수잔서 검사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신임 판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 신임 판사는 빈센트 H. 오카모토 판사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에 부임하게 됩니다. 서 신임 판사는 서병욱 해숙씨 부부의 이남 이녀 중 장녀로 3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서 신임 판사는 LA와 아케디아 지역에서 성장해 UC 버클리와 로욜라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파커 스탠버리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1999년 LA 카운티 검찰에 들어가 지난 20여 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금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 특히 8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고요.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8에서 10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정체 시작됩니다.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0마일대 심한 정체 시작으로 710번 놀스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다우니로드와 교차 지점까지 8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마드레 스트릿 시에라 마드레 빌라 에비뉴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윈데일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마일에서 18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57번 놀스 방향 11마일대로 역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운틴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1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정체 다시 시작됩니다. 11마일대에서 17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놀스 방향입니다.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15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하일랜드 애비뉴와 교차 지점 15에서 21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20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8마일에서 20마일대, 또 벤톤웨이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헐리우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7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40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오늘 빅토리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6마일에서 22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사우스 방향 윌셔 블루버드부터 10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9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8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조지아주의 새로운 투표법에 대해 이것은 21세기의 짐 크로라며 그건 끝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조지아주가 전날 발의한 우편투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새 투표법에 대해 헌법과 양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옛 유행가에 등장하는 흑인의 이름을 딴 짐크로법은 학교, 버스, 식당 등 공공시설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도록 만든 흑백 차별 법률을 망라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과 올해 1월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투표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이후 재검표와 소송은 민주적 절차의 무결성과 결과를 뒷받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공화당원들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부정하는 비미국적인 법을 통과시켰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투표함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신성한 투표권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의회가 국민을 위한 법과 현재 계류 중인 존 루이스 투표권 발권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켜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은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 정보를 내도록 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을 단축하며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습니다. 투표 감독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재자 투표 참여율이 높은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주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 아흐마드 알리사가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과해 범행했을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알리사가 총기를 구매한 상점 주인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알바다의 총기 판매점 주인 존 마크 이글턴은 성명을 내고 알리사가 콜로라도 수사국의 신원조회를 통과해 AR-556 권총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사는 지난 22일 콜로라도주 볼도의 식료품점 킹스퍼스 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제 거주지는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알바다입니다. 알리사가 산 총기는 명칭만 권총일 뿐 총기 난사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기능상으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글턴은 콜로라도주 법이 요구하는 대로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실시됐고 콜로라도 수사국이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검찰과 경찰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사가 범행 엿새 전인 지난 16일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시민사회가 공권력 폭력의 배경으로 지목한 경찰 공무수행과 관련한 면책 특권에 대해 뉴욕시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의회가 전날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조례를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습니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확산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경찰의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 것도 면책특권이 경찰의 폭력을 부추긴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개혁한 가장 큰 자치단체가 됩니다.
뉴욕에 앞서 콜로라도와 커네티컷주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찰 개혁 조례를 거부하지 않고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면책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가 외교의 최우선순위라고 답한 가운데 백악관은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ose launches obvious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맹국들과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e'll continue to deal with those appropriately within the Security Council context and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elsewhere.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간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ll,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며 이 대화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당사국 간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대북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북한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요약해 적어온 수첩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첫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약간 고개를 숙이고 준비된 문구를 읽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 위반이고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하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지만 비핵화와 최종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AP통신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답변이 수기로 요약돼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첩에는 유엔 결의 1718호 위반, 긴장 고조 택하면 상응 대응,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메모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진에서 수첩이 절반만 나와 아랫부분에 어떤 내용이 더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과 관련해 준비한 답변은 사진에 나온 부분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미리 외교안보 참모진과의 논의를 통해 메시지를 정리, 수첩에 기록해온 셈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 실수가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첫 회견에서 각종 국내 현안과 대외 전략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정리해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쉽고 부드러운 질문만 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것들은 이상한 질문이었고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언론의 질의응답에 대해 그것은 마치 소프트볼 같았다. 소프트볼을 위로 던지는 것 같았다며 여러 매체가 질문권을 받았지만 폭스뉴스가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했지만 그것은 아주 쉬운 질문들이었고 폭스뉴스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실제로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모든 게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는 기자 25명이 참석했고 62분간 10명이 질문했습니다. 더 힐은 전날 회견의 질문자 중에 폭스뉴스는 없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매체에서 총 31개의 질문을 받아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월 개최하는 화상기후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기후 정상회의는 4월 22일에서 23일 화상으로 열리며 미국 주도하에 각국 정상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화상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대 탄소 배출국이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시 주석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살인자라 비난하자 일방적으로 공개 화상회담을 제안한 뒤 무산 책임을 돌리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안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4월 기후 정상회의에 참여해 줄 것을 고대한다는 뜻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50석씩 상원이 양분된 구도에서 강력한 스윙보터로 떠오른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의 부인을 상원 인준이 필요한 연방 고위직에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맨친 상원 의원의 부인 게일 맨친을 에팔레치아 지역위원회 연방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1965년 연방정부와 에팔레치아 지역 13개 주정부 간의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된 협력체로 위원장 임명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전직 교사인 게일 맨치는 남편의 지역구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주교육위원회 위원장을 2년간 역임했습니다. 시골 개발을 위한 민관 이니셔티브 이사회 의장으로도 일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상원의원에 앞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으며 게일 맨치는 남편의 주지사 시절 여러 주정부 직책을 맡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제품 사용 중단을 선언한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제 노역으로 만든 상품을 안 쓰겠다고 한 기업들에 중국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인권 유린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윤리적인 기업 관행을 저해하기 위해 중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사기업의 의존을 무기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벌어지는 소셜미디어 캠페인과 소비자 불매운동이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지지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이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신장 면화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이키와 H&M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불매 운동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뉴밸런스, 언더아머, 타미힐피거, 컨버스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늘 통화를 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이번 주 초 신장지구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부과한 제재를 돌아보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22일 중국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공동 대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고 이날은 영국 정치인들 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또 이란이 다시 핵 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전쟁에 관해 얘기하고 자국의 백신 접종 근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두고 갈등을 겪는 존슨 총리는 세계적인 백신 접근성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물리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매년 재산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재임 기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
지난 2017년 4월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누락리의 땅 2필지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 퇴임한 A씨는 국가 3단 후보지 부근의 또 다른 땅과 건물을 가족 공동 명의로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A씨는 전세계약 해지로 받은 보증금으로 토지를 산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사들인 땅과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도 퇴임 직후에 매입한 자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 과정을 심사하지만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그 재산 공개할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직자 재임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감시 안 하는데 하물며 퇴직하고 나서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윤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걸 감시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 비공개 내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선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 사태.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나요? 부랴부랴 국회가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부처마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나는 전 공직자를 등록 의무자로 하거나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각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시 기구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부모나 자녀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점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LH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들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 이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판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의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밀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가능한 다다익선이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탄핵 국면을 저쪽 당이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메시지는 늘 직설적입니다. 상대가 명확할수록 공격적인데 선거에 임박해선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목적은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을 던지고 정치 행보를 예고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그의 스타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선거가 아주 어려운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긴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LH 사태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보는 판세와 다릅니다. 이 전 대표는 주로 친정부 성향의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해 피해 호소인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선거판 참여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정치권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비단 보궐선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년 대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친문 핵심 중의 핵심이면서도 여당의 대선 주자인 가깝다는 점에서 다른 친문 의원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보궐선거 이후 치러지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문 후보인 홍영표 의원이 아닌 비문 후보인 우원식 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재보궐선거를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권력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행보도 이를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4.7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불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공시 가격 상승 제한을 건의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혼자서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이 많이 사는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찾아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9억이라는 상황을 제가 설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청년에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금도 5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었다며 일자리 만드는 건 자신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청년 디지털 정책관 제도를 5천 명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10,000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 여당 지지세가 강한 열세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박 후보의 옛 지역구인 구로구를 포함해 6개 구를 알파벳 W자 모양으로 돌며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일본 도쿄에만 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도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박영선 후보 집이 어디 있어요? 이 동네에 있어요? 구로동에 살아요? 특히 집값이 오른 건 100% 문재인 대통령의 뒷북 행정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인간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초과 이익 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만 만들지 않아도 집값은 잡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시가 상승 제한을 건의하겠다는 박 후보의 발언에도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되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안 따라가고 자기 혼자 다른 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려는 박영선 후보와 부추기려는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민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각종 의혹이 기네스북 수준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 친형의 땅 특혜 매매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부산시청 앞에 함께 섰습니다. 두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1년을 앞두고 피해자 일상 회복에 나서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어느 후보님이 되시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뜻을 모은 건 이 순간뿐. 상대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공방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부산의 총출동에 김영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부각하며 표결집에 나선과 동시에 저희들은 김영춘 동지와 함께 내주쯤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기본 계획에 착수할 것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맹폭을 쏟아부었습니다. 1일 1의혹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새로운 흑역사를 써가는 박형준 후보는 부산 시민을 부끄럽게 할 최악의 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 친형의 땅 특혜 매매 의혹으로 막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 진구청이 김 후보 친형의 땅을 매입해 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했는데 김 후보의 측근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 충돌 내부 거래 이고 때문에 김영춘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지방선거 전 구청의 매입이 결정됐고 행정 절차를 거쳐 선거 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흑색 선전에 나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 경쟁이 더 부각하는 상황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지표 등으로 경제 회복 자신감이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53.40포인트, 1.39% 상승한 33,072.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02포인트, 1.66% 오른 3,974.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1.05포인트, 1.24% 상승한 13,138.7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4%가량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1.6% 올랐지만 나스닥은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0.34% 하락한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에너지는 2.62% 올랐고 기술주도 2.54%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위험 투자 심리가 개선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수혜주 운항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2.41달러 상승한 60.9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번 주 0.8% 하락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수혜주 운하 사고 영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최근 유가는 유럽의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수혜주 운하의 사고 등 상반된 요인이 겹치면서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유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유가 변동을 키우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하에서 자초된 대형 컨테이너선을 인양하는 데 최소 2주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 해군이 인양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주말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점은 부담입니다. 인도는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원유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초 예정된 회의에서 5월 산유량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는 중입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수요 둔화 우려와 공급 차질 가능성이 맞서며 유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맑고 포근한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부터 다음 주 중 내내 남가주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면서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웃돌기 시작하겠고 일요일인 모레의 낮 기온은 80도 중후반대까지 오르면서 곳에 따라 조금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날씨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당분간 계속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5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과 내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